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주간브리핑 김효진 PD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자리를 비웠었죠. 주말까지 다 보내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국민라디오 주간브리핑 주요 주간신문 일면 머릿기사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겨레 일면 먼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갈등 부추기는 청와대, 보험료 2배, 세대 간 도적질, 이번엔 세금 폭탄,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정부가 연일 검증되지 않은 수치와 편향된 주장, 거친 표현을 쏟아내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일면 머릿기사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청와대 세금 폭탄 1702조 공포 마케팅이란 제목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합의한 국민연금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명목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세금 폭탄은 무려 1702조 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던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문제 조간브리핑에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잠시 뒤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일보도 비슷한 내용을 일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는데요. 공무원연금 먼저 못 박는 청와대라는 제목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5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며 반드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혀서 국민연금 강화 연계 방안을 일단 백지화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안만 먼저 처리할 것을 여야에 거듭 압박했다는 사실 다루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논조가 좀 다릅니다. 국민일보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소득 대체율 50%된 1702조 세금 폭탄, 청와대의 주장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와대의 주장에 방점을 찍고 무게를 두고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머릿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자체 제작 잠수함서 SLBM 쐈다. SLBM이라는 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뜻합니다. 북한이 지난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건조한 신형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발사 실험을 했다는 소식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이 내용을 갖고 일면 머릿기사를 장식했는데요. 북한이 미사일 쐈다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 북한이 쏜 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경우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우리 군 당국의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면 머릿기사만 보면 중앙일보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도 비슷합니다. 뉴스 분석이라는 코너를 일면 머릿기사로 올렸습니다. 북핵 이어 한반도 또 다른 위협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일면 머릿기사 오늘 눈에 띕니다. 북한, 러시아의 핵 보유국 인정 요구했다라는 제목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도 자국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일면 머릿기사 보겠습니다. 과다 명퇴금만 줄여도 일자리 연간 87만 개 생긴다. 이런 제목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기존 인력을 내보내고 이를 대체할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고용 조정 비용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 일자리가 1년에 87만 개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이런 제목입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지금 현 정부가 계속 주장하는 그런 구호 아니겠습니까? 이 구호대로 실천을 하면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15년 5월 11일 월요일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릿기사 간추려 봤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 PD입니다. 2015년 5월 11일 월요일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시작합니다. 독립운동님, 좋은 아침입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셨나요? 힘있는 놈들에게 굴하지 않는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전신님 출첵합니다. 등등 많은 분들이 인사 남겨주셨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틀 빠졌죠. 실은 이 외조부상을 좀 당해가지고 다녀오느라고 급하게 휴가를 좀 냈습니다. 며칠 만에 돌아오니까는 조금 낯섰네요. 아무튼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그때 그 나는 꼽살이다 재방송으로 방송을 좀 대체했습니다. 충실하게 조간브리핑의 콘셉트로 방송을 이어가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조간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기사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홍준표, 윤승모 2011년 6월 의원회관서 만난 증거 확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이 워딩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검찰의 주장이겠죠. 자,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한테서 1억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막판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를 구속시킨 채로 수사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지 그거를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겠죠. 물론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법원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것이겠지만은요. 또한 검찰은 이 3천만 원 수수 의혹, 비타 500 3천만 원 수수 의혹, 이런 의혹에 휩싸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이번 주에 불러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 어제 홍 지사가 1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2011년 6월 홍 지사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요, 특정인의 동선에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시 사진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기에 객관적인 동선에 대해서는 시비 이런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환 당시 홍 지사의 변명은 예측한 범위에 있었다. 이런 검찰 관계자의 얘기도 있었더군요. 자, 검찰은 또 홍 지사가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23일 1억 2천만 원을 홍 지사 명의로 당에 기탁한, 자신의 명의로 당에 기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성 전 회장이 건넸다는 1억 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1억 2천만 원에 성 전 회장이 건넨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사실상 그 돈으로 기탁금 낸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한다는 얘기겠죠. 홍준표 지사는 혐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홍 지사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요. 경선 자금은 단돈 1원도 불법 자금이 없다. 윤승모 씨는 자신의 횡령 책임을 면하기 위해 나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으로 변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사팀 이번 주에 이완구 전 국무총리까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 회장 측근과 이완구 전 총리 측근의 진술을 최종 비교 대조하는 등 소환 준비를 거의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초반 수사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기사에서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한 수사의 상황 그리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소환 예정 사실 등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두 사람 관련된 얘기 한 명씩 차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오면에 실린 기사인데 검찰 홍준표의 변명 수사팀이 예측한 범위 안에 있었다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 박스 기사입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요. 홍 지사가 성전 회장의 금품 전달자로 알려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접촉한 정황을 상세히 확인했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검찰은 홍 지사가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즈음해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금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인의 차를 타고 국회까지 이동한 윤 전 부사장은요. 국회의원실에 찾아가 홍 지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검찰도 이렇게 보고 있죠. 금품 전달 장소에는 당시 홍 지사 보좌관을 지낸 나경범 씨, 지금은 경남도청 서울본부장입니다. 이 사람도 동석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이 도청의 서울본부장이다라고 하면은 도청 업무와 관련한 이 서울 지역 각종 기관들에 대한 이 대관 업무하는 그런 성격이겠죠. 이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및 국회 출입 기록, 차량 운행 일지 등 자료 분석을 통해서 홍 지사가 윤 전 부사장을 만난 장소와 날짜를 특정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금품 전달 상황에 대한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뇌물수수,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서 구체적인 물증, 뇌물인데 영수증이 남을 리가 없겠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물증,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돈을 줬다는 사람, 중간에서 전달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데, 거의 직접 증거에 가까운 간접 증거인데, 이것이 증거 능력을 확보하려면 그 진술하는 사람의 증언이, 진술 내용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는 공판 중심주의라는 대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진술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야지 그 혐의를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이 진술자들, 증언자들의 증언 내지는 진술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요, 또 확보하고 이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홍 지사는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부사장에 대해서 2010년 당대표 경선에서 여러 번 봤지만 2011년에는 11월에만 봤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홍 지사가 한 변명은 수사팀이 예측한 범위 내에 있었다면서 홍 지사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그런 변명만을 했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경향신문 5면에 나란히 실린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홍준표 지사 얘기였고요. 이번엔 이완구 전 국무총리 얘기입니다. 역시 5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검찰 특별수사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소환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거의 마무리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당시 이완구 전 총리의 동선을 대부분 복원했다고 합니다. 주차 위반 기록, 여권 기록,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 등을 분석해서 이 전 총리 및 성 전 회장과 함께 움직인 인물들을 특정하고요. 이들의 동선도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반복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이완구 전 총리가 성 전 회장과 접촉한 장소와 일시까지 특정했다고 하는군요. 검찰은 경남기업 임직원 등 이 전 총리의 의혹을 둘러싼 관련자 서너 명을 어제까지 계속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이 전 총리 측에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 후반쯤 주말이나 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주 내에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 측의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보강조사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 충남 부여에 있었던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였던 한모 씨와 이 전 총리의 운전기사였던 윤모 씨 등을 조사하고요. 휴대전화 기록 등을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부른다고 하니까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도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소환이야 당연히 예상이 돼 있었던 것이고요. 문제가 된 대선 자금으로 추정되는 의심을 받고 있는 2억 원, 이거를 둘러싼 친박 핵심 인사 여러 명에 대한 수사가 언제 본격화될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거기로 옮겨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방금 드렸던 말씀과 관련한 기사 역시 경향신문 5면 기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병수의 성완종 2억 원 불법 선거자금 유입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유죄를 받았던 서강 바른포럼의 활동에 서병수 부산시장이 개입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메모 속에 거명은 안 됐지만 사실상 거명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인물이죠. 왜냐하면 성완종 전 회장이 메모에다가 서병수라는 이름 석자는 안 적었었지만은 부산시장이라는 그런 문구를 적어 넣어 놨었습니다. 서병수 시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쌓여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제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은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S트레뉴 오피스텔 소유자인 정모 씨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 정 씨는 탄원서에서 2012년 대선 당시 서강 바른포럼과 포럼 동서남북의 선거운동을 위해 오피스텔 10여 곳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무상으로 제공받은 오피스텔 사용자는 서강 바른포럼 상임이사인 성기철 포럼 동서남북 회장, 그리고 서병수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덕훈 서강금융인 모임 회장 등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식 선거 캠프 외에 불법 선거 캠프를 비밀리에 운영했고, 이 중 한 곳 이상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관여했다, 이런 의미로 읽힐 수 있는 주장이겠죠. 사실이라면은요. 서병수 시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에 남긴 메모지에서 부산시장 2억, 이런 문구와 함께 거론이 됐습니다. 서 시장이 받은 2억 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선거운동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는 앞서서
성 전 회장의 대선 전후 일정표에 기재된 서병수 시장과의 3차례 만남과도 연결이 됩니다. 서병수 시장의 영문 머리 글자로 추정되는 서 BS, 서는 한글이고요. BS는 영문 알파벳 소문자입니다. 서 BS까지 포함하면 7차례 만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한 발언이 이른바 이 비밀 캠프 운영자금을 지칭한 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비밀 캠프에다가 돈을 가져다 대주는 것으로 박 대통령 당선을 위해 애를 썼다고 주장한 거 아니겠느냐? 요런 의심인 겁니다. 자, 성완종 리스 파문을 둘러싼 각종 소식, 경향신문 주요 기사들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화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한겨레 일면입니다. 국민연금 갈등 부추기는 청와대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목은 이렇습니다. 보험료 2배, 세대 간 도적질, 이번엔 세금 폭탄. 이런 무시무시한 말로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조장하고 있다, 청와대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연일 검증되지 않은 수치와 편향된 주장, 거친 표현을 쏟아내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험료 2배 인상론과 미래세대 부담론, 세대 간 도적질론에 이어 이번엔 세금 폭탄론을 들고 나섰다는 겁니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소득 대체율 상향 반대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도리어 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에서 비롯하는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정부가 제도 취지를 해치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 이런 지적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적은 높아지는데 그런 지적을 청와대가 잘 들을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선두에 청와대가 서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국민연금 수급액을 높여서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내용의 국민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세금 폭탄이라는 이 자극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성의 한계에 부딪혔다. 2060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 그 뒤 보험료는 급격하게 오른다라는 등의 발언도 함께 쏟아낸 겁니다. 김성우 홍보수석 어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요. 소득 대체율을 지금의 40%에서 50%로 높인다면 앞으로 65년간 미래 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702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 수석은 또 국민한테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를 상향 조정해 소득 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2016년 한 해에만 34조 5천억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일부 주장처럼 보험료 1%만 올려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 수석이 꺼낸 세금 폭탄 1,702조 원 등의 주장은 이 여야의 소득 대체율 50% 상향 합의와 관련해서 지난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대의 논거로 밝힌 보험료 2배론이나 복지부의 미래세대 부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발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요, 세금 폭탄 1,702조 원이라는 주장이 이 내년부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10%포인트 올리되 보험료는 65년 뒤인 2080년까지 전혀 올리지 않는다는 비현실적인 전제 아래에서만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이런 사실입니다. 또 세금 폭탄 1,702조 원 주장을 내놓으면서 청와대는요, 이를 해소하려면 소득 대체율 40%일 때와 50%일 때 각각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뻥튀기 자료와
세금 폭탄론을 꺼내들어 국민을 협박한다면서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돈의 액수를 강조하면서 그 무시무시한 돈의 액수를 내세우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10%포인트 정도 높이려면 이렇게 엄청난 폭탄을 맞게 된다. 이렇게 갈등,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결의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청와대는 왜 그럴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기사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와 정면 충돌 인식. 제목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 관련 논의에 초반부터 월권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는 이 여야의 논의 자체가 증세 없는 복지라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인식 탓이 크다고 한겨레 신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명목 소득 대체율 50%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더라도 소득 대체율 인상 쪽으로 추진이 되면 정부 재정, 즉 세금 투입 또는 보험료 인상 등 정부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을 게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재정 지출을 줄여보자고 시작한 이래 여당이 오히려 더 큰 재정 지출 사안을 끌어들였다는 게 청와대의 가장 큰 불만이라고 한겨레는 짚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쌀 한 말 절약하려다 곳간 털리게 생겼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증세는 정부 출범 이전부터 박 대통령이 극도로 꺼려왔던 것이고요. 보험료 인상 역시 국민들 입장에선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세금 폭탄이 무려 1,702조 원이나 된다며 보험료 인상을 세금 폭탄이라고 표현한 건 청와대가 의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인식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도 한겨레는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나 여권 일부에서 보험료가 인상되면 기업 부담도 늘어나 투자나 일자리 창출 등이 어려워진다거나 가입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경기 위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그동안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증세를 거부해온 논리와 똑같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근거가 없는 내지는 근거가 좀 빈약하다고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면 이러저러한 세금 폭탄이 우려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의 큰 정책의 줄기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상향안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데 따른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분석의 기사였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세계일보 일면으로 갑니다. 대통령 특사 윤상현, 북 김영남과 5차례 만나.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요. 모스크바에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서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상현 의원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현지 특파원 등과 만나서 지난 9일 붉은 광장에서 펼쳐진 군사 퍼레이드 이후 인근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과정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약 5차례에 걸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에게 대통령 특사로 왔다는 소개를 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진정성이 모이면 잘 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한편 윤상현 의원은
한러 관계 발전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은 박근혜 대통령 친서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국내 정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6면으로 갑니다. 주승용 찝거하고 정청래 버티고 야 개파 갈등 점입 가경, 이런 제목입니다. 무슨 내용일지 뭐 다들 예상을 하실 것 같습니다. 4.29 재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점입 가경입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주승용 최고위원은 지역구인 전남 여수로 내려가서 칩거 모드로 들어갔고요. 주승용 최고위원을 공박한 정청래 최고위원은 사과를 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문재인 대표는 사후 수습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주 당내 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 주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표를 4.29 재보선 이후 문재인 대표를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이죠.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사퇴하지도 않을 거면서 사퇴한다라고 하는 건 공갈이다, 뭐 이런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주승용 최고위원이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죠. 문재인 대표는 사퇴를 수습하기 위해서 주승용 최고위원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주 최고위원은 여수에 칩거하면서 문재인 대표 측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으로 예정된 최고위원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 8시, 8시 반 요쯤에 최고위가 열리는데 이미 시작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입장이 바뀌어서 참석을 하진 않았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자, 반면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을 비판하는 박주선 의원을 향해서 구태 구악 세력과는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공격을 해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최고위원의 감정 싸움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사퇴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사면 초가에 빠진 그런 상황이라고 한국일보는 분석을 합니다. 자,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면 안 된다.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권노갑 상임고문도 지난 8일 박 전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비슷한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교동계의 한 인사는 박지원 전 대표의 말은 동교동계가 뜻을 모은 결과다라고 전했습니다.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동교동계 전체가 뜻을 모은 것이라면은 문재인 대표도 적잖이 신경이 좀 쓰일 것 같긴 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김한길 전 대표를 비롯한 개파의 수장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요, 김한길 전 대표가 주승용 최고위원과 각별한 사이인 점을 주목해서 문재인 대표가 김한길 전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여전히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태가 장기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 사태 수습을 위해 각 개파 수장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 카드를 꺼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 또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각 개파의 수장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비노 진영은 대체로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4.29 재보궐선거, 글쎄요, 물론 의미 없는 선거란 없겠고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이겼다거나 적어도 선방을 좀 했다면 좋았겠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선거였는가라는 생각, 순간 퍼뜩 드네요.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좀 듣고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보이는 라디오가 탄생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를 책임질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법조 뒷담화, 이런 변이 있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 한국 정치를 해부한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뉴스와 토크를 아우르는 무개념 토크쇼 김채구의 맛있는 수다, 역사 왜곡 문제를 파헤치는 진실 프로젝트 백년 전쟁, 음악을 통한 정면 승부 신개념 뮤직 토크 DD쇼,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강제 소환 방송 고퀄리티 보이는 라디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6일 오후 6시 본방사수, 국민들 모두 보라. 예, 새정시민주연합의 난맥상을 짚은 한국일보의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거하고 관련해서 게시판에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파랑님님은요, 개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새누리당 프레임에 놀아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하늘이 좋다님은 지들 기득권 뺏길까봐 걱정되는 거죠. 예,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뭐 여야를 막론하고, 예, 정파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목표는 다음 선거에서 배치를 이어가는 것이겠죠. 예, 뭐 더 큰 목표는 내심 대통령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파이냐, 어느 정당이냐를 막론하고 사실 그 점을 인지하고 보면은 많은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읽힐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맥락에서 예, 일견 공감이 가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사면입니다. 문 대표 비선 라인 또 시끌, 이런 제목입니다. 뭐 비슷한 맥락이네요. 한국일보의 앞선 기사하고요. 최고위원들 소통 안해 의혹, 노영민, 전해철, 양정철 지목, 이런 내용의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4.29 재보궐선거 패배와 이후의 내홍을 겪는 원인의 하나로 문재인 대표의 비선 문제가 거론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로 당내 비주류, 비노 측에서 제기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군요. 문 대표가 주요 업무에서 최고위원들과도 소통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이유가 비선에 의지하기 때문이란 의혹 제기다라고 경향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된다는 건 사실 이 경향신문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지난 8일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한 주승용 최고위원은 지금 친노가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다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표가 재보선 패배 이후 지난 4일 광주 낙선 인사를
최고위원들과의 협의 없이 간 것을 단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문 대표의 독단적 결정 이면에는 비선이 존재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지난 7일 지난 대선에서도 실패한 사람들이 여전히 문 대표를 보이지 않게 보좌하고 있다면 당 대표로서도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비선 정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겁니다. 당내 일각에서 지목하는 문 대표의 주요 비선 라인은 노영민, 전해철 의원, 그리고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 등입니다. 대선 때 비서실장인 노 의원은 실세로 불릴 정도로 정무, 기획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전해철 의원은 일명 문지기 모임, 이런 게 있군요. 문재인을 지키는 모임, 문지기 모임인데 이 문지기 모임 소속으로 일부 당직 인선에 입김을 행사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린다고 경향은 전하고 있습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은 원외에서 측면 지원을 하고 있다고 경향신문 또한 전하고 있는데 가깝고 긴밀하고 참여정부 때부터 뜻을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정치적인 실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사람들,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고 그러는 거. 보기에 따라서는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트집 잡을 수 있는 여지는 또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이것을 비선 정치라고 규정하는 게 그렇게 자연스러울지 옳을지는 의문입니다. 어느 쪽에 편을 들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이 결국은 전해철, 노영민, 양정철 이 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는 보기에 따라서 판단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계일보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세계일보가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기사의 제목은 연금개혁,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국회 설득했어야 라는 제목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한 얘기 몇 대목만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 바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요. 이에 대해서 안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시민사회단체나 학자가 내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하지만 국민 입장에선 굉장히 갑작스러운 것이다.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과 입법화를 합의했다는 것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공감대가 없이 입법 과정에 여야가 일부 세력의 얘기만을 듣고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겠죠. 이런 주장이겠죠. 자,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당선된 광주, 여기에 4.29 재보선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지원 유세를 한 번도 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작년에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 어려울 때 제 옆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선거운동 유세를 같이 했다. 또 지난해 730 재보선 때 천 의원은 출마 의사가 강했지만 당에서 공천된 후보에 대해 인정하고 선거를 열심히 도왔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빚이 있다. 마음에 빚이 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 의원에 맞서는 자당 새정치연합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광주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군요. 이대로라면 천정배 의원은 작년부터 올해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움직였던 것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문재인 대표에 대한 선거 책임론이 일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지도부가 판단할 몫이다. 평가는 국민 내지 유권자들이 하는 거 아니겠나. 지난 4월 선거 초반에 문 대표 스태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실제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다. 당시 선거지역 4곳 모두 경선을 한다고 발표하길래 제가 대표를 해보니 대표라는 자리가
과정만 관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고 책임지는 자리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어려운 상황 같으면 결심하고 돌파할 방법을 찾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대표의 역할이라고 본다. 모든 선거에 대한 결과는 대표 책임이다. 이런 말을 했네요. 글쎄요, 안철수 의원이 이런 주장할 수 있는 것, 작년에 재보궐선거에 대한 패배,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죠. 책임을 졌으니까 나는 할 말이 있다. 이런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 패배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은 패배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또 그건 좀 의심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표가 재보궐선거 지역 모두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냈죠. 전략공천 이런 거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전략공천 이런 것도 정치적 결정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또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절차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결과가 중요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대표는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재인 대표에게 이 말이 어떻게 가서 닿을지 궁금합니다. 개파 논란,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안팎에서 또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개파가 정말 있다고 보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안철수 의원은 정치하려고 사람이 모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가치나 비전에 동의해 모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저는 이를 정파로 부르고 싶다. 그러나 가치, 비전이 다른 사람들이 공천 때 서로 보호해주고 봐주는 모임이라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한테 추가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당 안팎에서 이른바 소위 친노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공천 때 서로 보호해주려고 모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가치나 비전에 동의해서 모인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여기에 어느 쪽으로든 뚜렷한 답을 내놓는다면은 당내 개파 논란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공허하지만 질문을 한번 추가해 봤습니다. 자, 안철수는 항상 양비론이네요라는 노현동 신사님의 게시판 글이 올라와 있네요.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립니다. 자, 경향신문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청문회 통과할 인사가 없네. 총리 공백 2주, 청와대 또 구인난. 이런 제목입니다. 국무총리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이완구 전 총리의 사표가 지난달 27일 수리된 이후 2주가 지난 어제 현재까지 후임 총리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완구 전 총리가 사의를 표한 시점이 지난달 21일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3주 가까이 총리 없는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인선이 늦춰지는 이유는 구인난 때문이겠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일 겁니다.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등 현 정부 총리 후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도덕성 의혹 등으로 잇따라 낙마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취임 63일 만에 주저앉았고요.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사가 우선 고려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 부정부패 척결을 연일 강조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작업을 진두지휘할 총리는 누구보다 깨끗해야 하겠죠. 어디 찾기가 쉽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기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미 통과했거나 통과가 비교적 쉬워 보이는 정치인 출신이 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한구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직 의원이기도 한 이들의 내년 총사 출마 의지가 변수입니다. 당장 국회 조기 복귀설이 나오는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임을 빨리 마치고 정치판에 다시 가야 맞지 않겠느냐라고 밝히는 등
총리 실행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5선 의원 출신으로 당 원내대표, 대표를 지낸 황우여 부총리의 총리 기용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황우여 부총리의 국회 복귀 명분이 다른 사람보다 약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경제통 이한구 의원도 그런 이유로 거론이 됩니다. 이 청와대가 청문회를 통과할 인사를 찾는 데에도 쩔쩔매는 것을 두고 여권의 인사무능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온다고 경향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밖 소식으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역시 경향신문인데 8면 국제면에 실린 기사 한번 보죠. 예, 푸틴, 미국 겨냥, 단극체제 구축 세력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과 쿠바 등의 국가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개최한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열병식, 전승절이라고 하죠. 이 행사 열병식에서 단극체제 구축을 시도하는 세력이 있다며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열병식 귀빈단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를 바로 옆에 앉게 해서 최고로 예우했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2차 대전 당시 소련군과 미군의 독일 엘베강에서의 역사적 만남을 기억하고 있으며 신뢰와 단결이 공동의 유산이 돼서 유엔이 탄생하고 현대 국제법 체계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국제협력의 기본적 원칙이 갈수록 무시당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단극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들을 목격했으며 무력을 앞세운 블록적 사고가 기승을 부리는 걸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극체제라고 하면 미국 중심의 그러니까 극이 되는 뭔가 중심축이 되는 여러 세력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한 개의 세력만이 존재하는 그런 체제를 말할 텐데 그 푸틴이 말하는 단극이라는 건 미국이겠죠, 당연히. 푸틴 대통령이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거론한 후 단극체제 구축 세력을 언급한 거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을 직접 검명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 역시 이른바 단극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중러가 연합해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에 반대하는 시도를 보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경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요, 연설 도중에 여기에는 중국에서 온 병사들도 있다면서 중국은 아시아에서 군국주의에 대항한 주전장이었고 소련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과 부인 펑리 위안은 푸틴 대통령의 바로 오른편에 앉았으며 중국 언론들은 열병식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을 극진하게 예우했고 두 사람이 미소를 띠며 얘기를 나눴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가까워지고 중국하고 일본이 관계 개선을 할 조짐을 보이고요. 중국은 더불어서 러시아하고 손잡는 형국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상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맥락하고 비슷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북한, 러시아의 핵 보유국 인정 요구했다. 이런 제목이고요. 북한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도 자신을 자국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러시아에서 지난 9일 열린 제2차 전승절 기념식에 당초 참석이 유력했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불참하게 된 것도 러시아가 북한의 요구를 거절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막판에 틀어지게 된 요인 중 하나가 이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정은의 방러를 앞두고 북한이 많은 요구를 내걸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핵 비확산을 강조하는 러시아로서는 핵 보유국 인정을 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충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2015년 5월 15일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효진 PD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